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작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없인 여기고,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가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쫓아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석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의 결혼식 때 안사돈을 마지막으로 보고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통해서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씨 부부는 여행에 함께 가자던 사돈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씨도 사돈과의 동행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굳이 쫓아와서 여행에 회방을 놓고 이 씨와 딸 부부를 괴롭히는 사돈네. 거기에 더해 염치까지 없으니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씨의 아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기에 이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이더라도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싶었죠. 이 씨 부부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둘 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4년 전에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 뒤에 회사 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1년 뒤에 결혼을 했죠. 네 식구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멀리 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왕래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남매끼리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 쪽과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이듬해 딸이 결혼할 때는 꽤나 잡음이 있었습니다. 반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돈네가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 말을 바꾼 탓인데 사위의 됨됨이가 좋지 않았다면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사돈네가 3천만 원밖에 보태줄 수 없다고 하자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도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가 찾아와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사돈네가 줬어야 할 금액까지 딸 부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돈네의 오해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씨 부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뒤로 딸 부부는 생각처럼, 아니 생각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직업이 좋고 알뜰하기까지 해서 결혼 3년 만에 돈을 더 모아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척 대견했죠. 그리고 겹경사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뭐?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딸은 내 집 마련을 한다며 사위와 함께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기반을 좀 더 마련한다며 말이죠. 그러다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30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생길 줄은 몰랐죠. 너무 잘 됐다. 박서방이 좋아하겠다. 얼른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던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말이라고 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딸의 대꾸에 이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애 낳고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득 든 생각에 이 씨가 묻자 딸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오래 못 써. 나중을 생각한다면 쉽게 회사를 쉬거나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에는 얘기해 봤어? 내가 여쭤본 건 아니고.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 애기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애는 못 봐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 아니 왜? 일 안 하시잖아. 허리 아프시대. 그러자 딸이 씁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안사돈을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사돈이 딸네와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 도움이 구하려고 했는데 가깝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면 하지 왜 못해? 남의 손에 어떻게 애를 맡기니? 딸도 그게 걱정은 걱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와 딸네 집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는 딸 부부에게 전혀 도움을 못 줄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허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씨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더 편하기도 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맞아. 안사돈이 애 봐준다고 했어도 지영이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늦게 딸과 사위가 이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의 양손엔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딸 임신 축하 선물을 이 씨 부부가 줘야 할 판이었는데 오히려 딸 부부가 이 씨를 챙겼습니다. 애기 봐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해서요. 사위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가 봐준다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래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도움이 구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나 때문에 박서방이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태교 여행 겸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이 씨 부부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자 옆에 있던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네.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넷이서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내는 결혼 후에 사돈네와 함께 해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탓에 이 씨 부부와는 늘 다음을 기약했지만 이번에 딸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좋았습니다.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사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임신했으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않고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쉬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론된 곳이 푸켓이었습니다. 태국인이 이국적이고 유명한 음식도 많을 듯 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그러면 임신 축하 선물도 줄 겸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남편의 말에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선물을 따로 주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을까? 처음엔 거절하던 딸과 사위도 나중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숙소를 딸 부부가 알아보고 결제는 이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서 밥은 전부 저희가 살게요. 하도 미안해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만 가서도 웬만하면 이 씨 부부가 낼 작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한 그 마음이 기뻤기에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어느 날, 이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아들이 이 씨 가족을 초대했죠. 어차피 비행기 타시는 거 싱가폴로 오시면 저희도 보고 좋죠. 애도 보고. 이 씨의 며느리는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이틀만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무척 아쉬웠습니다. 딸은 조카를 사진으로만 봤고 말이죠. 내심 아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여행 경비도 아끼고 좋죠. 아들의 말에 이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 식구들 다 끌고 너희 집에서 어떻게 자니? 아이도 어린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집도 넓은 편이 아니라 여러모로 서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더라도 호텔에서 자야지. 힘든 며느리 괴롭히는 시엄마 되기 싫다. 어쨌거나 너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딸내와 함께 상의를 해보았는데 사위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호텔에 방 2개 예약하고요. 처남 시간 되면 하루 정도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는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3달 뒤 일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임신 초기는 지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딸이 잘 알아본 덕에 수영장이 딸린 좋은 숙소도 저렴한 금액에 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한 달 남기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망설이며 용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하는 거 말이야. 여행이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랑 형님이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이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사돈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씨네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합의 여행은 생각도 못 해본 터라 당황하고 있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거절을 했다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어머님네 경비는 다 따로 내겠다고 그러시면서 꼭 같이 가고 싶으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 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존재이니 말이죠. 박서방이 시어머니랑은 나중에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씨는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이 씨가 양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태교 여행인데 이 씨 부부와 함께 가고 싶다며 울적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뭐 어때? 양쪽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도 가족여행이지, 뭐. 추가적으로 따로 예약할 것도 없다며.
우리 묵는 호텔 알려주면 따로 예약하겠지? 사위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이 시부부는 괜찮다고 사위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결국엔 여섯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싱가포르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프론트 직원과 이야기를 하더니 깜짝 놀라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사돈네 방이 예약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자 사돈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약 안 했는데? 한성이 너네가 예약했으니까 방은 같이 쓰면 되지. 사돈 처녀가 이 씨의 사위를 쳐다보며 말하자 사위도 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확실히 미리 상의된 사항은 아닌 듯 했죠. 아니, 예약했냐고 물어봤을 땐 했다면서. 그건 비행기표 말한 거지. 우리 방에서 같이 못 지내지. 2인실 2개 예약했는데. 그냥 끼워서 자면 되지. 간이 침대라도 놔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인원 추가 안 되는 방이야. 한번 물어놔봐. 사돈 처녀의 말에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을 보고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는 방은 있대. 추가적으로 투숙하기 위해서는 방을 하나 더 결제해야 했습니다. 1박에 30만 원이래. 그러자 안사돈이 기함을 했습니다. 뭐? 하룻밤에 30만 원씩이나 한다고. 이 시내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4박에 그러면 12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사돈 처녀도 황당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결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숙박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나 싶어서 오히려 이 씨가 놀라웠습니다. 이 돈은 못 낸다며 버티길래 혹시나 이 씨가 내야 하나 눈치를 보는데 그런 이 씨에게 안사돈이 한 발짝 오더니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사돈네가 여기에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부인이 주무시든 아니면 애들이 자든 하고 남는 방을 저희 주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부부나 딸 부부에게 이 씨의 아들 집으로 가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자신들이 쓴다며 말이죠. 황당한 말에 모두들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게 사위였죠. 아니,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 아들인데. 아니, 멀쩡하게 예약한 호텔을 두고 왜 처남한테 폐를 끼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패가 어디 있어? 부모나 누나가 놀러 왔으면 당연히 며칠 신세질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아들네가 어린애도 있고 그래서요. 며느리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씨도 거들자 그런 이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안사돈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시부모가 오면 수발도 좀 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도 여기서의 생활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여행 와서 수영장 있는 호텔 놔두고 비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있는 건 좀 그렇네요.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즐거운 여행을 하겠어요? 이 씨의 말에 안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부인 말고 얘네를 보내면 되죠.
딸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안사돈. 저희도 당연히 호텔이 좋죠. 그냥 방 하나 더해서 편히 있으세요. 그러자 사돈네가 씩씩댔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돈이라도 내달라는 듯이 사위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위도 이 씨의 딸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 돈을 대신 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라도 내줘야 하나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체크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 따로 내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사위도 애써 안사돈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돈 처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뒤로 방을 세 식구가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사돈네는 입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돈을 내기는 했지만 기분은 무척 상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가 그걸 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은 여행 망치지 말자는 생각에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영부터 하자. 딸이 들떠서 말하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만날까? 이 씨 부부는 수영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앉아서 딸내가 노는 걸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말이죠.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안사돈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무슨 수영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구경을 해야지. 그러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 구경 좀 하다가 돌아와서 수영하죠. 더는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이 씨네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딸을 끌고 사돈네는 정말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허리 아파서 손주를 못 봐준다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씨나 남편도 다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섰다가 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현지 음식은 싫다며 웬 한식당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수영은 싫다,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또 밥을 먹어도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서 무작정 온 것 같았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싫었지만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굳이 여행에 따라와서는 말이죠. 나중엔 쇼핑을 한다더니 환전을 안 했다며 사위에게 현금을 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생돈 120만 원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도 되잖아. 꼭 호텔 비용을 딸 부부 때문에 낭비한 것처럼 말하는 사돈네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었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표정만 울그락불그락해질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엔 낮 동안 쭉 수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 씨의 아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사돈네는 굳이 꼭 관광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따로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수영할 사람들은 있고 관광할 사람들은 따로 돌아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사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가? 너는 같이 가야지 우리랑. 우리랑 가족이 아니냐며 우기는 통에 딸이 오히려 사위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차라리 사위가 데리고 나가는 게 딸의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사돈네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 씨의 남편이 많은 걸 함축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낫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 힘들까봐 외식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초대했습니다. 사돈네는 그런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흔한 인사치레도 없이 당연히 같이 가서 대접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히 밥을 먹고 오면 다행이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아이고, 이거 제육볶음에 고추장 넣으면 텁텁하고 맛없는데 고춧가루만 써야지. 아, 그래요?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씨도 안 하는 잔소리를 사돈이 꼭 자신의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사위가 얼굴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냥 알려주는 건데. 저희는 식사만 하고 일어날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처남이랑 좀 더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사위는 이 씨의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너도 좀 더 있다가 와. 나는 먼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딸도 안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왜? 잘 먹고 있는데. 사돈 처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맥주도 몇 잔 했는지 얼굴은 빨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의 아들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눈치였고 딸이 남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일어날게. 너희도 좀 쉬어. 한두 시간 정도 더 앉아있다가 이 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린 손주도 있기에 다음날 낮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씨의 방문을 사돈네가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리둥절해서 이 씨가 묻자 안사돈이 사돈 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자고요. 사위랑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사위가 딸과 함께 들어왔고 애써 좋은 말로 안사돈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잡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없인 여기고 잠도 좀 아들네 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지? 굳이 12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값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무슨 황당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경비는 따로 다 낸다며 따라오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사돈의 말을 들으면 이 씨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이런 여행을 다닐 정도도 아니었고 이 여행은 이 씨 부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망친 사돈네는 오히려 이시네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얼마 버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생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잖냐? 너희 누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용돈이요? 장모님한테도 용돈 안 드려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이 씨는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미루다가 3년 만에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자꾸 수영만 하자고 하질 않나? 우리는 뒷전이잖아. 사위가 왜 사돈네와 함께 가는 걸 꺼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리는 사위를 굳이 설득해서 같이 여행을 온 이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돈네에 대해 잘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 여행에 불만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따로 여행하죠. 저희가 호텔을 옮길게요. 이 씨도 돈이 썩어나는 게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봐. 돈 자랑하면서 사람을 어쩜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래도 무시한다. 저래도 무시한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참나. 그러면 무서울 줄 아나? 가세요. 그러자 사위와 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호텔 옮길게요. 원하는 대로 여행하세요. 뭐야? 너도 간다고? 네. 아니, 우리는 현금도 하나도 없어. 요즘 카드 다 돼. 현금 인출할 수도 있고. 너 정말 이럴 거니? 있는 놈이 더 하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더 이상 아들 망신시키지 마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러고도 후회 안 할 줄 알아? 사돈네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여행은 어떻게 하며 공항까진 어떻게 가느냐며 말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그 돈을 쓴 줄 알아?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여행을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비행기값만 들이고 공짜로 여행이라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씨도 애써 큰 돈을 써가며 최악의 추억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돈이라도 더 이상은 예의를 차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차라리 다른 호텔로 옮겨서 조용히 여행하다가 아들네 부부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싱가폴로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이 씨를 딸 부부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행 경비는 이 씨가 대주기로 했고 이 씨도 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돌아갈 테니까 숙소 결제한 비용 내놔. 또 사돈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이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행 망친 비용 내실래요? 뭐라고요? 그동안 먹은 밥값이랑 환불받지 못하는 저희 숙소비랑 다 주실 거냐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내요? 그럼 저희는 사돈네 숙소비를 왜 내나요?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둘이 덩그러니 남겨진 사돈네는 어찌나 열받아 하던지 술을 마셔 붉은 얼굴이 터질 듯이 검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차마 붙잡을 명분이 없는 모양인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려졌죠.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면목이 없네요.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온 것이었고
남은 날이 있으니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중에 좋게 마무리해. 부모를 안 보고 살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연은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돌아가려면 가. 우리는 우리끼리 다녀도 돼. 그렇다면 이렇게 여행 중간에 사돈을 두고 온 이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극구 따라오겠다고 했죠. 지금 돌아가면 지영이도 태교 여행은 하지 못한다며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딸네 부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죠. 나중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는 사위가 노발대발해서 연을 끝내 만회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딸이 걱정되었지만 별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는 말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여행도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딸 부부와 함께 회자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죠. 그 뒤로 종종 함께 놀러도 가곤 했지만 사돈네는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딸을 통해서 안부 정도만 알 뿐이었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니, 언제적 이야기를 해.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선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 있는 자식은 평생 손 씨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손 씨만 보면 돈 타령을 하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자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발적으로 주었던 용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는 손 씨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단념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 씨에게 집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에게 돈만 대주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연을 끊고 싶어도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에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했죠.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똑똑해서 손 씨 부부의 자랑거리였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집을 한 채 사주고 싶었지만 손 씨 부부의 노후까지 생각하자면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뭘? 그래? 너희 둘이 잘 보니까 금방 집도 사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손 씨 부부에게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가 손 씨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손 씨 부부에게 뜻밖의 돈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주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너희 지난번에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찾아온 아들에게 손 씨가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손 씨와 아내가 크게 기뻐했던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생각 중이에요. 뭘? 이사하는 걸?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냥 회사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아니에요. 아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에서 재산을 정리하며 손 씨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죠. 이런 일이 다 있네. 손 씨 부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것이 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억 1,500만 원이야. 정말요? 그래. 아들은 로또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며칠간은 들뜬 채로 지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사를 안 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로 애들 이사하는데 좀 보태줄까? 집을 못 사주고 전세금만 주었던 걸 두고 아내는 내내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아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보태주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어차피 공으로 생긴 돈이니 아들에게 주어도 무방하겠지만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 힘으로 집도 사고 넓히고 할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손 씨 부부의 노후를 챙기는 게 훗날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꼭 쥐고 한 푼도 안 줄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를 아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집 때문에? 아니요. 사실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사업? 회사는? 사업할 준비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게 이거야? 네. 그래서 이사도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그걸로 사업 자금에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써 들어간 회사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위험성이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호 엄마는? 선호 엄마는 당분간 회사 다니다가요. 제가 자리 잡으면 뭐 그만둬야죠.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렇게 일해서는 나중에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둘이 보니까 형편이 좀 낫잖아. 손 씨가 정확히는 몰라도 둘의 연봉을 합치면 남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아들.
어차피 집 사는 거 보태주실 생각이었다면 그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해 볼게요.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는 아들에게 손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 씨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또 아들의 말처럼 요즘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야 손 씨보다도 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 씨가 받은 전부를 받길 원했습니다. 손 씨는 사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없었던 돈인데 그냥 다 줍시다. 손 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던 아내였으니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나중에 크게 아플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목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물론 연금도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는 해왔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 아들의 사업은 반년 정도 지나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은 다녀왔어.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일은 진작부터 안 하지. 그쯤 손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던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왜? 그냥 용돈 쓰시라고요. 무슨 용돈이야? 쓸 돈 충분히 있어. 그래도요. 이제 벌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 걱정 말어. 제가 돈 잘 버는데요, 뭘. 아유, 잘 벌 때 저금을 해놔야지.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쓸 땐 써야죠. 아들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용돈에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여보. 광수가 또 돈을 넣었네. 용돈을? 100만 원. 지난번처럼. 그러자 손 씨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안 줘도 된다니까. 겉봐요.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같은 효자 없다니깐. 사업자금을 보태줄지 말지 고민할 때 아내가 손 씨를 무척 답답해했는데 이렇게 막상 잘 돼서 용돈까지 받고 나니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무슨 용돈까지 받아. 아직 전셋집에 사는 애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는 거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는데 그깟 집 하나 못 사겠어? 손 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손 씨의 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걱정되는 한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달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용돈 못 드렸어요. 앞으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왜 굳이 용돈을 줘? 그동안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시간이 지나자 70만 원이 되었고 전달에는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니 종래엔 용돈은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 씨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며느리마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아들을 보니 무척 심란했습니다. 광수 사정이 그렇게 안 좋대요? 아내도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손 씨도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러는데 한 3천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세요. 사정이 안 좋다더니 손 씨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 씨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릴 수 있어요. 자금 돌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자용증이야? 그냥 혹시 불안하실까 봐요. 아들도 손 씨에게 목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까지 주었다가 못 받게 되면 사실 상속받은 돈은 손 씨 부부의 수중에 남아있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될 때 용돈까지 주던 애들인데 그거 다 받아먹고는 외면할 수는 없지. 아내는 당연히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지자면 받은 용돈은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천까지 주면 손 씨가 아들에게 주는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주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손 씨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갚겠다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었던 것 같았는데 훗날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광수가 차용증 써준다고 그걸 써? 아, 그럼 우리도 빌려준 건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아들한테 아내는 자신이 더 서운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손 씨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손 씨 부부도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금방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3달쯤 있다가 찾아온 아들은 손 씨에게 아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손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인상을 찌푸린 채 아들 쪽으로 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런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돌려달라니. 손 씨가 황당함에 중얼거렸습니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제나 아들 편이던 손 씨의 아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아들은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에게서 그러자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당연하게 받은 적도 없었고 아들이 힘들 때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들에게 드렸던 돈들은 손씨네가 힘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들이 선뜻 돈을 돌려줬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주었던 전세금과 사업자금 등을 합치자면 못해도 수억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자면 손씨 부부의 노후 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주었던 용돈, 굳이 달라 그러면 못 줄 돈도 아니었습니다.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고 손씨도 노후 자금까지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독에 대신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네가 준 용돈을 저금해뒀겠냐? 그리고 용돈을 준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들은 손씨가 주지 않을 것 같자 그건 모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효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아내도 창백해진 채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여력 없다. 손씨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거실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썩들썩하며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손씨의 얼굴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있던 돈은 너희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줘버렸잖냐? 용돈은 생활비로 써버려서 줄 수가 없어. 손씨보다도 아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내는 일이 없는 아내가 아들을 비난하자 아들이 씩씩대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래요?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힘 닿는 만큼 도와줬잖냐? 없는 걸 더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야?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을 돈이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이 집이 한바탕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손씨도 아내도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돈 잘 번다고 자발적으로 용돈까지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듯 했지만 또 온 집을 뒤집을 것처럼 위협하던 아들을 떠올리니 괘씸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떠났으니 연을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고 아들도 그 난리를 쳤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손씨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다시 연락해서 손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아들에게 손씨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아들을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웬 종이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세라네요. 손씨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 매매가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고는 질리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씨 부부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손 씨에게는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들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죠. 아니, 여유가 없다면서요. 집값이 1억이나 올랐는데 여유 없다는 소리는 못 하시겠죠? 손 씨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라는 거야. 뭐, 팔면 좋긴 하지만 그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손 씨가 화를 내자 아들이 진정하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지는 않아도 적어도 오른 만큼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뭐? 대출을 1억을 받으란 말이야? 네. 어차피 오른 만큼 더 공짜로 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에게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진 않아도 아들 결혼하며 전셋집 마련해 주느라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1억이 생긴 거냐? 팔아야 생긴 거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융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득이죠. 이 집만 끌어안고 사시게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눈이 이미 시뻘겋게 변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면 다른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잘 벌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제가 알아서 일으킬 거예요. 아들은 손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반대로 돈 잘 벌 때는 효자 노릇 하려고 하더니 돈 못 버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더 효자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버틴다면 아들도 집을 마음대로 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손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전화 왔네. 아내가 침음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가 받아선 안 되는 무서운 연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지 말어. 차라리 차단을 해. 손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 씨의 아내를 괴롭혀댔습니다. 아버지 좀 설득해보라며 말이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간절히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출받아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손 씨 부부를 탓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해코지하니 마음의 상처가 남달랐습니다. 손 씨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던지 무슨 뾰족한 수를 내야지. 안 그러면 피가 말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늘 수심에 차 있는 손 씨를 보고 이웃이 물었습니다. 손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대신에 손 씨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랑 연 끊어본 적 있나? 있지. 30년 만에 만난 동창놈이 자꾸 돈을 꿔달라고 그러길래 연 끊었어. 그 말을 듣고 손 씨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 씨가 아들의 연락을 피하는 대신에 아들이 손 씨의 연락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을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손 씨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줬던 3천만 원 말이야. 자용증 썼던 거, 그것 좀 돌려줘야겠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놓으라는 손 씨의 말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아들을 보며 손 씨가 더욱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빚이 있어.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빚이요? 얼마요? 원금만 3억이야. 그 말에 아들이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3억이요. 아니, 뭘 어쨌길래 빚이 3억이나 생겨요? 사실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하자고 해서 또 너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고 할 겸 작년에 빌렸어. 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다 사기였지 뭐냐? 여러 사람이 투자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그놈들한테 빌리는 바람에 큰일 났어. 그래서 네 엄마나 나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한데 이렇다가 감옥이라도 갈 판이다.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그 3천만 원 먼저 갚고 너 우선 사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좀 받자. 저희 집이요? 아니, 아버지 아파트는요. 그건 진작에 팔려고 내놨어. 근데 이자 주고 원금까지 갚으려면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이자가 원금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했죠. 지난번에 돈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왔는데 어떡하냐? 자식인 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지. 아니, 저희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냐? 일단 1억만이라도 마련을 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일어나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경찰서를 가세요. 아, 진작에 갔다 왔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어떡하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좀 줘라. 아들은 손 씨의 집에 찾아온 이유도 잊었는지 생각에 잠겨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는 뒷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금액만 듣고는 놀랐는지 아들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아들에게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3천만 원은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에 손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전화를 하자 받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1억이라도 마련해보라고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냈더니 1시간 뒤에 여력이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차용증을 썼던 3천만 원은 갚았으니 이제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손 씨는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한다. 5천만 원 보내라. 3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줘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열흘 정도 이어지자 손 씨의 전화는 차단했는지 전화 연결음도 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가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돈 타령에서 해방이 된 듯 했습니다. 손 씨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큰 빚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데 감당해낼 자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쫓아내야 했나 싶어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틀어진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더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고 행패 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시켰으면 다시 사업을 하던지 회사에 들어가던지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도 우리 노후나 신경 씁시다. 그래. 여태 광수한테 준 돈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 지켜서 말년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한테 쩔쩔매는 삶은 살지 말자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사업 자금을 다 대줬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틀어져 버린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연을 끄는 죄책감은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은 서로의 도움이 없을 때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진짜 엄마 맞아?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딸들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열 아들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늘 친구처럼 지냈던 탓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죠. 한 씨의 인생엔 딸들밖에 없었고 그만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 딸들은 한 씨에게 바라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한 씨의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제 한 몸 편하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한 씨는 뒷전이었고 손주들을 다 데리고 무작정 한 씨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한 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한 씨의 집에서 며칠간 놀고 먹으며 한없이 엄마의 수발을 바라는 딸들. 한 씨는 그런 자식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수십 년간 뒷바라지했던 자식들을 앞으로 또 20년 넘게 뒤치다꺼리 해야 할 생각에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명까지 살지도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 씨가 요즘 자주 아픈 것도 어쩌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스스로 효녀라고 칭하는 딸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이 힘든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갑작스레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한 씨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임성희, 임진희입니다. 3살 터울이고 둘의 사이는 어려서부터 유독 좋았죠.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이 있었고 한 씨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자식의 학비나 생활비를 대느라 여유 있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야 하니 늘 아끼며 살았죠. 두 딸 모두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한 지 벌써 8년이었고 연년생 아이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결혼해서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죠. 엄마,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밥 좀 차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7시에 밥 먹이고 다시 나가야 한다고 아까 점심때도 말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냉장고 청소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첫째 딸이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손주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한씨가 시간 맞춰서 저녁밥을 차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손주들 과외의 딸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한씨가 깜빡하고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바쁠 땐 종종 이렇게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도 봐줬습니다. 손주들이 더 어릴 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낳고 맞벌이까지 하는 바람에 육아는 대부분 한씨의 몫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르르 떨 정도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며 그런 일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첫째 딸은 한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하며 애 둘을 키우는 딸이 안쓰러워 거절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차릴 테니까 얼른 애들 앉혀. 아, 시간 없어서 꼭 시간 맞추라고 했던 건데. 지금 차려서 언제 먹이고 언제 나가? 그래도 저녁은 먹여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저녁 때를 놓치게 되는 손주들이 걱정되어 말하자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됐어.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먹일게. 김밥을? 엄마 때문이잖아. 늦은 시간에 꼭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거야?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애들을. 다들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신경질을 내며 손주들을 다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씨가 망연자실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과외가 저녁 8시에 한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한씨도 이 이상 잔소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딸이 오면 집에 가기로 했던 한씨였지만 미안한 마음에 밤에 간식이라도 챙겨 먹이라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해놓고는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걸 봤는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든 건 먹였어? 못 먹였지. 바로 재웠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애들 샌드위치 한 조각씩 먹였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는 결국 오늘 짜증내서 미안하다며 한씨에게 사과를 하는 딸. 내가 요즘 좀 예민해. 회사도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한씨는 딸의 말에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는 속상함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봐줬고 오늘처럼 집안일도 도와준 것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큰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줘. 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려고. 그래, 알겠다. 큰딸은 토요일 오후에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한씨는 5살, 6살 손주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천방지축 어린 손주들 등살에 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과도 체력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한창 커가는 손주들을 어르고 달래기에는 힘에 부쳤죠. 게다가 한씨는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나 무릎 같은 곳이 안 좋은 건 당연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을 운영해서 몸 이곳저곳이 고장난 듯 삐그덕거렸습니다. 허리는 디스크 수술을 한 번 했고, 무릎은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엔 면역이 떨어졌는지 기운도 없고, 몸살도 자주 걸려 큰 병에 걸렸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약 좀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성희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네. 언니가. 그러면 나는 다음에 지어줄게.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크게 아픈 곳 없는 건 맞지? 그래. 그냥 좀 기운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그러면. 그래. 아프다고 하니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딸들 덕에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으니 한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 나 반찬 좀 해줘. 벌써 다 먹었네.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작은 딸. 유별난 손녀딸 덕에 작은 딸은 밥 차릴 새도 집안일을 할 새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며 돌이 막 지난 지금까지도 힘들어했죠. 그동안 한씨가 이런저런 반찬들을 해놓으면 작은 사위가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곤 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장도 못 봤다. 아, 정말? 그럼 난 어떡하지? 며칠만 좀 사 먹어. 요즘 반찬 가게들 많잖아. 그건 그런데 다 비싸고 맛도 없던데. 사 먹으면 조미료 맛밖에 안 난다며 작은 딸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말고 내일 와. 장 봐와야 되니까. 정말 알겠어. 고마워, 엄마. 건강 관리 잘하고. 푹 쉬어. 그래. 걱정 어린 말이 진심인지 빈말인지 두 딸은 한시를 한시도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가지러 온다는 작은 사위 대신에 딸이 손녀딸을 안고 한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 네가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딸을 보며 한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자고 가게. 왜 그러는데? 오늘 김서방 시댁에 갔어. 너는 왜 안 가고? 애 데리고 힘들어서 못 가. 한시가 그래도 되냐고 하자 딸이 모르겠다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 어제부터 몇 시간 못 잤거든. 엄마가 애 좀 봐줘. 엄마도 좀 쉬어야 해. 엄마! 언니 애들은 몇 년 동안 다 키워줬으면서 왜 우리 애기는 안 봐줘? 딸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손녀딸을 한시의 품에 안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을 사람이 없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시는 아이를 데리고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애기야, 잠 좀 자자, 응? 자야 할미도 좀 눕지. 작은 딸이 육아 때문에 그토록 힘든 것이 괜한 투정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자질 않는 손녀딸. 밥도 한 번 먹이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내 딸이 매일 치러야 하기에 한시는 괴로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딸도 힘드니까 친정엄마를 찾을 테니 말이죠. 잠에서 깬 딸이 라면을 끓여 먹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컷 쉬어놓고는 웬 한숨이야? 쉬긴 쉬었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작은 딸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한 씨는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느냐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딸이 종종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애 맡겼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한 번도 봐주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빨리 복직은 하라고 성하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면서. 아이고, 저번에 손목이 하도 아파서 김서방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때 딱 시어머니가 오신 거야. 난리도 난리도.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김서방한테는 말해봤어? 당연하지. 김서방이 말하면 그때뿐이야. 집에 가셔도 계속 나한테 전화하시고 카톡 하시고. 한 씨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작은 딸에게 참 잘한다는 것은 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늦둥이라 그런지 요즘 시어머니답지 않게 며느리를 꽤나 괴롭혔죠. 그 며느리가 한 씨의 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 생각까지 하겠어. 뭐? 이혼? 한 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 죽고 못 살던 딸 부부였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그러자 딸도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홧김에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종 작은 딸네 집에 가보면 애 보느라 힘든 딸 대신에 사위가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지칠 텐데 말이죠. 한 씨가 딸에게 사위와 좀 더 대화를 나눠보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돌아간 작은 딸. 그리고 며칠 뒤 한 씨는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혹시나 유방암일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혹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 몸살까지 함께 와서 이러다가 자리보전하고 눕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세요. 역시나 병원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도 마음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딸이 또다시 한 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까지 싸들고 왔죠. 진이 너 뭐야? 이 짐은 다 뭐고? 한 씨가 당황하여 묻자 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씨가 기가 막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집 나왔어? 그러니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비슷하지 뭐. 한 씨가 사위에게 얼른 전화를 해보았더니 사위는 반대로 사돈네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이한테 장모님 댁에 며칠 가 있으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위에게 한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집 나온 딸내미를 밖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녀딸도 함께 있으니 말이죠. 미안 엄마. 그러자 딸도 병원에 다녀온 한 씨를 아는지라 민망하다는 듯이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런데 그 말과는 반대로 딸은 살판이 났고 한 씨는 그때부터 한 씨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한 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더니 그것도 하루뿐이었죠. 애는 뒷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드러누워 보냈습니다. 밥 먹자. 엄마. 함께 식사하자는 뜻보다도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맛있지? 닭도리탕 먹을까? 잊지도 않은 닭을 사다가 해 바치라는 딸에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해 먹어 좀. 한씨가 기운 없이 중얼거리자 딸은 귀찮다며 투덜거렸습니다. 한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와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이 거기 있다며? 그새 작은 딸과 통화를 했는지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한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어제 출장 갔거든. 애들도 어린이집 방학했어. 난 회사 하루 쉬고. 그래서 주말 껴서 엄마 집에 가려고. 뭐야? 너까지 오면 어떡해?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뭐야, 나도 힘들어. 진이는 가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말이야? 큰딸이 무척 서운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누가 엄마한테 뭐 해달래? 그냥 가서 진이도 보고 조카도 보고 그렇게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는 거지.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 한씨가 말이 없자 큰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픈 거 아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진이네 애기는 어려서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딸은 그런 줄 알겠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이런 딸들을 못 끊어내는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딸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을 보면 한씨도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건강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누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지쳤습니다. 그런 한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그저 좋다고 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끊은 지 3시간 정도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작은 딸이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손주들도 어린 사촌동생이 예쁜지 신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심란한 것은 한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말을 믿었던 게 바보였습니다. 큰딸도 작은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큰딸내가 오고 나서부터는 한씨가 해야 하는 일이 3배, 4배 늘었습니다. 엄마, 애들 내복 2벌 챙겨왔는데? 하나 안 보여. 아침에 뭐 흘려서 갈아입혔어. 정말? 그러면 벗은 건 빨았어? 빨래통에 있지. 뭐? 그럼 이따가 잘 때는 뭐 입히라고? 바로 빨아서 널었어야지. 그런다고 벌써 말랐겠어? 한씨의 말에도 큰딸은 투덜투덜 말도 많았습니다. 뻔히 음식을 흘렸던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한씨의 탓을 하는 딸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내복을 갈아입힌 것도 한씨였는데 꼬투리만 잡는 딸에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밥이나 설거지는 큰딸이 하긴 했지만 그 밖에 자잘한 일들은 모두 한씨를 불러 해결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거 피야? 작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인중을 가르며 뜨거운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씨가 황급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다가와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엄마 코피나. 고개 젖히면 안 돼. 숙여야 된대. 그러면서 휴지로 코를 막아주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코가 틀어막혀서가 아니라 지금 한씨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 더 큰 듯했습니다. 두 딸이 놀라서 난리를 쳤고 큰딸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액 맞고 갈 테니까 집에 가 있어. 1~2시간 걸린다는 간호사의 말에 한씨가 큰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 큰 병이 없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로해서 그런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지냈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자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한씨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에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 셋이 어지른 거실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두 딸이 식탁에 앉아서 깔깔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서 큰일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막 집으로 들어온 한씨에게 딸들이 호들갑스레 말했습니다. 그런 딸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간 입으로만 효녀들이었습니다. 이러다가도 금세 한씨를 부르며 이것저것 요구할 것이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아, 언니랑 이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오려고. 지금? 응. 엄마가 애들 좀 씻겨서 재워주면 안 될까? 요 앞에 문을 빨리 닫는단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큰딸이 거들었죠. 맞아. 애들 재우고 엄마도 푹 자. 엄마 몸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나갔다 올게. 엄마도 우리가 없어야 조용히 잘 거 아니야. 마치 한씨를 배려라도 하는 듯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해결책은 자신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애들을 엄마 혼자 어떻게 씻겨? 그냥 세수랑 양치만 시켜줘. 너희가 하고 가. 양심이 있니? 한씨가 차갑게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두 딸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각자 자기 자식들을 씻겼습니다. 한씨는 그동안의 안방에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재우고 말고 할 체력도 없었죠. 1시간쯤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한씨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잠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쾅쾅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누운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돌쟁이 손자는 함께 자고 있었죠.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씨가 황급히 나가보자 밑에 집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잘 시간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요? 아, 당황해서 뒤돌아보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두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거실에 둔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손주들이 와 있어서요. 그러면 뛰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멈출 생각을 해야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재울 거예요. 한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연신 사과하자 이웃 남자도 헛기침을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한씨는 뒤돌아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방에 눕혀놓고 한씨가 그 옆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거실에 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봐. 성이야. 진이야. 그런 딸들을 한씨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얼마 못 잤어. 애들 밥 좀 줘. 유언이라도 남기는 사람처럼 큰딸이 그 말을 내뱉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그런 딸을 한씨는 더는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빼서들고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짐 싸. 그러자 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꿈뻑꿈뻑 뜨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옆에 누워있던 작은 딸에게도 똑같이 하자 딸들이 물먹은 손마냥 흐느적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왜 그래? 그리고 진작부터 일어나 있던 손주들은 그 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그러자 딸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어쩜 30 넘어서도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하고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황당한 마음에 대꾸하자 딸들은 오히려 한시 보고 너무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어서 친정 찾아온 딸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서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엄마 맞아? 제 딴에는 그냥 하는 소리일지 몰라도 한시는 엄마가 맞냐는 그 말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그러고는 당황해하는 딸들의 짐을 현관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딸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기가 막히다며 씩씩거렸죠. 엄마 이러고 나중에 딸밖에 없네 어쩌네 하지 마. 우리 진짜 서운하니까. 한시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시의 입에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딸들이 서운해서 당분간 연락을 끊은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시의 생각을 비웃듯 딸들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삐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딸이니까 참았어. 누가 참았다는 건지 어이없는 말을 하던 딸은 또다시 애 좀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고 반찬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딸이 작정한 듯 다시 괴롭혀대는 딸들이 한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금방 팔리겠나 싶었는데 한시의 집은 보름 만에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딸들에게 말을 하니 둘 다 난리가 났죠. 이사를 간다고? 그래.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한시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늙음하게 기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 말이죠. 고향에는 한시의 남동생도 있었고 친척이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기함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려면 차 타고 3시간은 가야 하잖아. 딸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오냐며 놀랐습니다. 한시는 그래서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락 큰 병원도 있었고 노후를 보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딸들과 왕래하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줄이 늘어날 것 같았죠.
딸들의 아우성은 무시한 채로 한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진작에 이사하지 않았나 싶어서 후회스러웠죠. 너무나도 편한 삶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리가 머니까 명절 때나 시간 나면 한 번씩 와. 너무 멀어서 힘들면 엄마도 건강 좀 회복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올라가든지 할게. 태연하게 말하는 한씨에게 딸들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시집 이야기, 육아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너희 인생이고 너희가 선택한 삶이니까 극복해봐. 힘들면 박서방이나 김서방하고 잘 상의를 해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자. 처음 1년은 연락도 뜸했고 딸들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서로에게서 독립된 것 같아서 장점이 더 컸습니다. 보고 싶을 때 자주 보지 못하니 더욱 애틋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딸들과는 종종 전화하면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 반가웠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딸들과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엔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데 그게 그렇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씨는 더 이상은 기운이 없지도 코피를 쏟지도 않았습니다.